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명저입니다. 책 제목을 바로 말씀드리면은 거인의 통찰. 뭐 책 제목이 진짜 멋있죠? 그런데 이 책은 명저가 맞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문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읽기 난이도가 극강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책 중에서 이 책이 거의 탑3에는 무조건 꼽힐 거예요. 뭐 책마다 맥락이 다르니까. 근데 가장 어려운 난이도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더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제가 이 책을 읽었냐면은 이 책 자체가 일단 벽돌책이거든요. 제가 이 책을 어려워! 진짜 뭔 말인지 모르겠어! 포기하고 싶어! 너무 어려워! 그러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완주는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어렵고 군데군데 재밌는 내용도 많은데 책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읽기 싫다. 너무 어려워서. 그럴 정도로 어려운 책인데 확실히 이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마라톤 완주한 느낌. 그런 뿌듯함이 있죠. 이거는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유러피언즈 같은 거는 책이 1000쪽 정도 되잖아요. 그거는 읽으면서 어렵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책을 읽으면은 마라톤 완주한 느낌. 유러피언즈 같은 거는 마라톤 완주한 느낌. 이 책은 울트라 마라톤, 막 사막 뛰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울트라 마라톤 완주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읽고 나면 뿌듯한데 굉장히 어렵다. 그냥 읽으시면은 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다.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명저는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책을 추천한 분들이 누구냐면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샘 해리스는, 이게 작가님이에요. 샘 해리스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지적으로 용감하다. 다른 사람들이 묻어들 법한 진실을 꺼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때의 유행에 휩쓸리는 것을 싫어한다. 샘 해리스는 박식함과 유창한 언어를 활용해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이들에게 최상의 의견을 이끌어낸다.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 리처드 도킨스, 이기적 유전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 하시면은 들어봤는데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누구죠? 이제 총균세의 저자. 그 다음에 누구죠? 캐스 선스타인. 들어봤는데 너찌의 저자. 응?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에요, 이게. 그 다음도 대단해요. 애덤 그랜트.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하나죠. 애덤 그랜트. 이 책은 진짜로 거장들만 추천한 책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샘 해리스 작가님이 팟캐스트를 운영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유명한 팟캐스트인가 봐요. 거기에 정말로 거장들이 많이 출연을 하셔서 엄청난 대담을 나누는데 이제 샘 해리스 작가님이 이거는 꼭 사람들이 진짜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아주 진지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11개의 주제를 추려내서 책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뭐죠?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 11인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과 미래.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이 알만한 정말로 거장도 나와요.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보편적으로 유명한 분도 한 분 나옵니다. 그 데니얼 카너만. 그러니까 생각에 관한 생각. 이제 노벨상 타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챕터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에 관한 생각을 읽었기 때문에 아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책을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책을 읽으시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용어 자체가 어렵고 주제 자체가 정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지식의 끝판왕들이 아직도 탐구하고 있는 영역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배경 지식이 있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읽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중간에 절정대미의 법칙도 예제로 나오는데 너무 좋죠. 막 오아시스를 만난 느낌이야. 그래서 독서하길 잘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렵다가 데니얼 카널만 나오는데 거기에서 생각이 가는 생각 내용이거든요. 그냥 쉬워. 다 어렵다가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거긴 쉬워. 여러분도 좀 쉬우실 거예요, 그 파트는. 근데 재밌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독서에서 내공이 쌓인 정도를 보여주는 책이구나. 그런 것도 좀 경험할 수 있는 책이고, 제가 그래서 이 책 챕터를 하나 쭉 읽어드리면 챕터는 되게 간단한데, 여기 있네. 첫 번째는 마음을 밝히다. 두 번째는 길을 찾아서. 세 번째는 의식과 자기. 그러니까 1, 2, 3 챕터는 다 의식에 관한 얘기예요, 벌써. 네 번째도 의식에 관한 얘기. 의식의 본질. 이제 몇 번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는 폭정으로 향하는 길. 여섯 번째는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선과 악의 생물학. 여덟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그릇된 이해로 향하는가. 이게 데니얼 카너만 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인간은 스스로의 미래를 파괴할까.
그 다음에 10번째는 복잡성과 어리석음. 마지막은 맥스 태그 마크가 이렇게 라이프 3.0인가 이거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로 석학들만 모시고 토론을 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매 챕터를 소개할 때 이 챕터가 어떤 건지 소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제가 그 첫 번째 글을 하나 읽어드리면은 오랜 시간 나는 의식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행동한다. 의식이 있어요.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분 과연 의식이 뭔지 아시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솔직히 좋아는 하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시간 나는 의식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써왔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관심에 불을 지핀 데이비드 차머스의 대담으로 인간을 묻다의 문을 열고자 한다. 뉴욕 대학교와 호주 국립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차머스는 뉴욕대 산하 정신뇌의식센터의 공동 소장이기도 하다. 그냥 울트라 대가들이에요, 다. 차머스와의 대담은 주로 의식의 본질이 무엇인지, 의식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초반에는 1990년대 이후 의식과 관련 모든 논의에 영향을 미친 의식의 어려운 문제라는 차머스의 이론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인공지능,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시뮬레이션일 가능성 등 그 외 여러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며 대화는 이어진다. 근데 좀 공감했던 게 이거예요. 일부는 무척 쓸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주제는 결국 실제 의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치 의식을 지닌 듯 보이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인공지능 같은 거죠. 보이는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우리와 관련 있는 내용이 된다. 더불어 뇌에 기계를 연결해 우리 정신을 강화하는 미래와 마주하게 된다면 이 모든 철학적 질문은 당장의 개인적 윤리적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여러분 뭐죠? 인문학책 끝판왕이에요. 최신 버전 인문학책 끝판에 진짜 인간의 본질에 부제가 그거네요. 인간의 말이 저절로 나오네요. 인간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서 탐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인문학 끝판왕이어서 인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책 소개를 워낙 좀 재밌게 하잖아요. 굉장히 어렵다. 원망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나쁜 책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책은 소개할지언정 나쁜 책은 절대 소개하지 않는데 이 책은 굉장히 어렵다. 이걸 몇 번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이게 접은 부분인데 이렇게 대담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여기 이제 해리스 작가님이 차머스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부터 시작하죠. 의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의례 한 개 언급되는 자의식, 주의, 사고, 행동 등 다른 여러 주제와 어떻게 구별되나요? 우리가 여러분 의식 설명하려면은 여러분이 한번 옹알옹알 해보세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의식이 있다 없다. 의식적이란 무엇인가? 근데 그게 여러분이 설명하다 보면은 그게 사고, 주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의식이 진짜 도대체 뭐냐? 응? 의식을 정의하기란 무척 어렵지만 우선은 정신세계에 관한 주관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1인칭 시점에서 사고하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느낌이죠. 지금 제 자리에서 보면 창문 밖으로 나무와 풀 연못이 보입니다. 이때 광자가 제 망막에 부딪히면서 시신경을 통해 뇌로 신호를 올려보내며 여러 정보가 순식간에 처리됩니다. 이건 기능과 행동의 범주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게 의식적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는 기능과 행동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1인칭 시점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색에 관한 경험이겠죠.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잔디 특유의 초록, 연못에 반사된 풍경 등 마치 머릿속의 내면의 영화가 상영되듯 말입니다. 적어도 저는 의식에서 중요한 건 이 주관적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을 행동이나 기능과 구별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깨어있거나 반응할 수 있는 상태로 표현할 때도 의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아주 단순한 설명 방식이고 행동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제가 의식의 쉬운 문제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사람이 행동하고 반응하고 기능하는 방식에 관한 겁니다. 반면 의식의 어려운 문제란 1인칭 시점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것이죠. 이제 해리스 작가님이 또 물어봅니다. 관련하여 유명한 문장이 있죠. 교수님도 아마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토머스 네이글의 1974년 논문에 나오는 구절이죠. 박쥐가 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가?
논문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된다는 것과 같다면, 그리고 그 처리 과정에서 내적이고 주관적인 질적 특성이 있다면 박쥐가 되었든 다른 종류의 생물이 되었든 그 생명체에게는 의식이 있다는 거죠. 내 이 글의 설명에 내키지 않은 사람들은 정의가 명쾌하지도 않고 문제 제기만 한다고 불평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으로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되게 동의했어요. 박쥐가 된다는 거는 어떤 느낌일까? 나는 그럼 박쥐로서의 의식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그 생명체가 된다는 느낌이 있다면 거기에는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말 자체가 어렵죠, 여러분. 가령 나 자신이 된다는 고유한 느낌이 있겠죠. 짐작컨대 제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이 된다는 느낌이란 없을 겁니다. 물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없다면 이 컵에는 의식이 없는 거고요. 제 정신적인 상태도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잎을 바라보는 자신이 느껴진다면 그건 제가 의식적인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은 무의식적이고 아무런 느낌도 유발하지 않습니다. 가령 손의 운동도 마찬가지겠죠. 역시 나의 상태이지만 의식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상태를 거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좀 여러분 책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더 어려운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의식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인종차별 얘기도 나오고, 아까 제목에서 폭정, 정치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이제 카노만 파트는 이제 잘못된 인식, 그릇된 인식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아무튼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재밌다고 무의식적으로 말했는데 이거 너무 감옥에 갇힌 느낌이야. 무의식이라는 말을 썼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미안해요. 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만들었는가는 여러분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다음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게 수학적 배경 지식이 없으면은 굉장히 난이도가 솔직히 높습니다. 그게 기하학 세상을 설명하다 보다는 훨씬 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어떤 후기를 보다가 저한테 뭐랄까 그냥 괴리감을 느끼셨대요. 자기는 그 수학을 어떻게, 제 설명이 너무 재밌어서 그 책을 사서 봤는데 중간중간에 솔직히 재밌는 내용도 있었지만 외국어로 책을 읽는 느낌이었고, 이 책을 재밌다고 말하다니 당신은 나와 너무 먼 사람, 이런 후기를 봐서 근데 제가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책을 읽었다는 게 그분한테 평생 도움이 될 거거든요. 왜냐면 지적 챌린지를 했다는 게, 왜 운동도 여러분 그냥 썰렁썰렁 하면은 하나도 운동이 안 돼요. 제가 요즘 이제 스쿼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스쿼트를 하면서 중량을 올리거든요. 저는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역기를 들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냥 하면은 뭐랄까 신체 발달 능력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 기능 향상이 떨어지니까 중량을 조금씩 올립니다. 5kg 아령 잡고 10kg 아령 잡고 이런 식으로 늘려가면서 자극을 더 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능이 또 발달을 하거든요. 뇌도 똑같습니다. 자꾸 자극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자극을 안 주고 그냥 읽고 싶은 책, 썰렁썰렁 그냥 뭐랄까 술술 읽히는 책만 읽으면은 발전이 없죠. 그 순간 즐거울 수 있고 어떤 내용을 어떤 몰랐던 거를 캐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적으로 발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책을 자꾸 도전해 보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언젠가 이 책을 다시 읽어봤을 때 만약에 제가 이거를 5년 전에 읽었으면 읽다가 포기했을 거야. 5년 전은 아니고 10년 전에 읽었으면은, 그때는 이제 생각에 관한 생각 안 했었고 절정대미의 법칙 이런 거 몰랐으니까, 인종차별에 관한 것도 생각을 많이 안 해봤고, 예를 들면 이제 폭정에 관한 거는 고전이지만 이제 폭군도 읽어보면서 그때 이제 쌓인 내용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내공이 쌓이면서 이게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좀 지적인 도전을 하기에 좋다.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카너먼 선생님 파트, 그 파트도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데니얼 카너만은 현존하는 심리학자 중 오랜 시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이견이 없죠. 노벨상까지 받으셨으니까. 카너먼은 프린스턴 대학의 심리학 명예교수이다. 프린스 대학교 우드로 윌슨 스쿨 공공국제정책대학원의 공공정책 명예교수이다. 그는 불확실성 속에서 의사결정에 관해 에이머스 트버스키와 함께 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이 대담은 뉴욕 비콘 극장에서 실제 청중과 함께 진행되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과학의 재현성의 위기,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인지 처리 과정의 차이, 직관의 실패, 틀짜기의 힘, 도덕적 착각, 기억하는 자와 경험하는 자와의 차이, 걱정의 효용성을 비롯하여 여러 주제를 다루었다. 거듭 말할 필요 없이 카너만과 한 무대에 올라 그가 지닌 다양한 통찰력을 청중과 공유하는 데 일조할 수 있게 되어 크나큰 영광이었다. 정말로 대단해요.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데 이 대가의 공부법에 대해서 한 문단 짧게 나오는 건데 제가 꼭 너무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카너만 파트는 솔직히 저는 하나도 안 어렵고 싹 다 재밌었어요. 진짜 여기는 막 접은 게 너무 심하게 많을 정도로 그냥 싹 다 재밌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 역할인 거죠. 여러분 이 책 읽으면 다 힘들 거거든요. 진짜 모든 챕터가 힘들 건데 카너만 파트가 되게 뒤쪽에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사셔서 내가 포기하다가도, 왜냐면 포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저는 여러분들이랑 교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는데, 포기하더라도 카너만 파트만 읽고 끝내셔도 본전 뽑았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거의 사실이 아니긴 하지만 오늘의 게스트는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맞는 말이죠. 소개를 대신해 이런 질문을 드리죠. 자신의 연구 전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껏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지적 문제들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어요? 근데 요 카너만 선생님 요 한 문단이 저는 정말로 감명 깊었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건 그때그때 발생한 연속된 문제들 뿐입니다. 아주 거대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거인이 되고 거장이 되고 커다란 문제를 해결했지만, 애초에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요거 호기심이 가는데 해결해볼까? 요거 좀 탐구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그 누적이 거대한 문제 해결로 연결이 됐다는 거죠. 우리 삶도 똑같겠죠, 여러분? 뒤돌아보면 오랜 시간을 갖고 있던 패턴들, 생각들이 보이지만 당시에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생각들을 따라가고 마음에 드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이게 제 지적 삶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연속해 있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독서가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 책 읽고 또 다른 책에 이제 도전을 하고, 이 책 읽고 또 다른 책에 도전을 하고, 이게 연결됐을 때 우리도 언젠가 카너만 선생님처럼 엄청난 업적을 전 세계적으로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인생에서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다. 저는 요즘에 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더 올라가고 싶습니다. 진짜 지적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한번 꼭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전 세계를 한번 내려다 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좋은 문장이었고, 너무 좋은 문단이었고,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디 갔지? 여기 있다. 너무 많이 접어놔갖고 여기는 직관. 우리가 직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카너만 선생님 파트보다 읽어드려야 되나? 어디부터 읽어드려야 되지? 여기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묘사하는 세상은 시스템 1의 작품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예상하고 살면서 발생하는 일에 놀라거나 놀라지 않거나, 이 모든 것은 반사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1, 시스템 2가 있죠. 시스템 1은 직관적인 거고, 이제 시스템 2는 이제 사고, 이성 이런 영역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반사적이고 우리는 그것을 인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시스템 1의 작품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사고의 대부분은 시스템 1이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직관은 우리가 왜 아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로 아는, 혹은 내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하는 것마다 싫어하는 게리 클레인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점. 교수님의 시스템 1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직관적으로 게리 클레인 작가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재치 있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게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리는 직관은 물론 전문가 직관을 믿는 사람이죠. 그에게는 전문가 직관의 관찰 결과를 보여주는 훌륭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를 초대해 우리가 어떤 점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 직관에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직관의 경이로운 점은 무엇이며 어떤 부분에 결함이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고유의 어떤 직관, 뭔가 뭐 정말로 이런 전문가들이 동물적인 감각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는 게 게리 클라인 작가고, 카너만 교수는 직관은 믿으면 안 된다. 직관은 그냥 무의식의 영역이고 직관 때문에 우리가 바보 같은 선택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걸 계속 말씀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토론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토론이 안 됐나 봐요. 저희는 6년을 연구한 끝에 어떤 결론에 다다랐고 불합치의 실패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관을 믿을 수 있는 경우, 믿을 수 없는 경우 사이에는 꽤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뭐랄까 100만 원짜리 하나 건진 거죠. 이제 뭐 안 읽으신 분들이 이제 이건 99.9%니까 제가 요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관을 형성하는 조건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충분히 규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허버트 사이먼이 말했듯이 직관은 세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직관이 있습니다. 개가 무엇인지 아이가 인식하듯 말이죠. 즉각적인 행위입니다. 현실에서 패턴을 인식하려면은 이것이 진정한 직관이죠. 현실에서 패턴을 인식하려면 세상이 충분히 규칙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규칙성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규칙성에 충분히 노출되어야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충분히 노출돼야 된다. 세 번째, 직관은 내가 추측하고 판단하는 시점, 그것과 관련한 피드백을 받는 시점 사이에 시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드백은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 피드백 싸움이에요. 그래서 데일리 리포트 써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사람들은 직관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체스가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셀 수도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체스를 둔 경험을 지닌 체스 기사에게는 직관이 생깁니다. 그 혹은 그녀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생가수는 유효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복잡계에서는 직관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식시장 같은 거 예측하는 사람들이 통찰을 갖고 있다? 그런 거 사실 없다는 거라고 데니얼 카너만 교수가 말을 해주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니까 직관을 믿다가 골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 계속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이 거인의 통찰은 여러분 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읽는 거 듣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확실히 제가 이렇게 뭔가 좀 MSG 쳐가면서 재밌게 소개해드린 거는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읽는 것보다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거 어렵다, 뭔가 이렇게 진입장벽도 낮춰놨고, 이렇게 뭐 마음을 좀 이렇게 마사지를 미리 해놨고 읽을 수 있게. 왜냐면은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거 보면은 딱 경직되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배경 설명도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생각보다 듣기가 좀 수월하실 텐데 실제로 읽으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는 거는 이 영상이 정말로 수준 높은 영상 아닌가. 왜? 책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서 책 제목이 너무 멋있고 대가들이 추천해서 내가 좋아하는 네던 그랜트, 내가 좋아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 추천했는데 꼭 읽어봐야지 해서 읽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포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당연한 건데, 여러분 데니얼 카너만 선생님 파트는 꼭 읽어보십시오. 여기까지 된 게 진정한 책 소개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저는 뭐 꾸역꾸역 겨우 읽었어요. 진짜 막 이러고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읽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책 소개를 계속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의 교양 2학점, 3학점짜리 수업이라고 봐도 돼요. 요거 하나만 토론하는 걸로도.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쉬운 책도 저희가 자주 하죠. 뭐 예를 들면 초생산성, 초집중 이런 거는 실용적이면서도 엄청 쉬웠고, 마음 챙김 같은 것도 엄청 뭐라 그럴까? 쉬운데 너무 유용하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근데 최악을 극복하는 힘은 책은 두꺼운데 술술 읽을 수가 있죠. 유러피언즈 같은 것도 뭐 이렇게 역사적 배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주 너무 재밌게 꿀잼으로 쭉쭉 읽으면서 우리가 고전이 무엇인지 거기서 또 깨달을 수가 있었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앞으로 좀 수준 높게 어떤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계속 소개해드리면서 같이 좀 발전하고 똑똑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책으로 알찬 소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